네, 섹션별로 또 이슈별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학주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돈이 많이 풀렸다, 유동성 풍부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들렸던 얘기가 돈 맥경화, 돈이 갈 곳으로 정작 못 가고 있다, 막 호요에 따른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디플레 공부도 생겨났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돈이 신성장 쪽으로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혈액이 있는 곳에 그 조직이 자라는 건데 사실 수요는 이제 신성장 쪽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은행을 비롯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라는 게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핀테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빅데이터가 없어도 돈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만 좀 풍부하게 있으면 네.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일단은 빅데이터를 원하니까. 네. 근데 누가 그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 뭐 그 이 다음 카카오나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트렌드만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한 번에 얼만큼씩 왜 썼는지를 정확하게 그 결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차라리 그 옐로우 모바일 같은 거는 처음부터 회사가 생겼을 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웠으니까 훨씬 더 이제 옐로우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가 좀 쉽겠죠. 예. 그래서 누가 그 빅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라든가 많이 갖고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핀테크를 통해서 주는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원래 소액 그 자본가라서 하이힐드, 그러니까 이제 고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P2P 파이낸싱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고수익을 원하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돼서 돈 모아서 언제 그 사업을 할까 이렇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외로 커다란 이 고객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제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부 보험사들, 그러니까 이 목표 수익률을 못 맞추는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돈 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 핀테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왜 그 돈이 갈 곳을 못 찾아가는가라는 우리가 좀 놓인 환경, 그 안에서 핀테크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신성장 산업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야 사실 뭐 국가도 그렇고 좀 뭔가 새로운 동력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돈도 돌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산업 쪽으로 해서 또 원활하게 돌아서 좀 잘 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그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숨겨져 왔던 문제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돼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양쪽에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주일 총재도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세계적인 정부들이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다시 돌아오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산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가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신용 등급이 낮은 그 부실채권 같은 경우 아마 헐값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만 파악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건설에 뭐 그 전환사채가 있다. 사실 이 두산건설은 지금 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제로니까 거의 정크 수준이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사채 이 보장 수익률이 6.5%예요, 연. 그러면은 꽤 높은 거죠. 근데 부산건설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금의 이자 보상 배율 이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산 제니스가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0%는 아직 그때 이제 계속 미분양이 나서 그걸 회사가 안 와서 그거를 이제 전세나 월세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이 내년에
다시 그 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어요. 풋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뜯어보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산건설이 그동안 일산제네시스 실패한 이후에 거의 영업을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그 진흥책 때문에 네. 분양이 상당히 최근에 좋았어요. 그게 앞으로 2, 3년 동안 이제 실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일산 제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선 성약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낮은 그 보증금으로 네. 다른 고객을 구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분당의 그 정자동에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금 팔아서 갚으면은 네. 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정말 뭐 두산건설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냥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특히 전환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정해진 가격에서 주가가 빠지면 밑으로 리픽싱이 돼요. 그러니까 네. 같이 전환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험한 자산은 굉장히 헐값에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이제 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만 판단하면 거기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만 말씀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유동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수록 좀 안전하다 싶어서 신용등급 높은 곳으로 몰리 마련인데 오히려 안 된다고 해서 좀 주실 자산 때문에 좀 많이 좀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잘 선택을 하면 의외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셨군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하면 사실 한국의 그 부동산 디플레 합리라고 생각하면 주식으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3년 동안 망하지 않는다면 연 6.5%는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글쎄 우리 헤지펀드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들 참 많겠지만 요즘 좀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펀드 관해서 헤지펀드도 관심 많으신데 역시 헤지펀드 하면은 뭐 절대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면서 리스크도 헤지하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시가 최근 급락했을 때 오히려 안전하기는커녕 헤지펀드 역시도 수익률이 더 악화됐다. 이런 부분은 왜 그랬는가라는 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헤지라는 게 뭐냐면 시장의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내가 똘똘하게 판단한 부분만 뜯어먹겠다는 게 헤지펀드의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과급 때문에 그래요. 성과 보수 때문에. 그래서 이 헤지라는 거는 이제 뭐 롱숏을 하더라도 그 두 개의 그 페어 간에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아야 시장 위험이 제거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갖다 잡아놓죠. 그러면 매니저의 판단이 틀리면은 양쪽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과 보수를 많이 얻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그런 헤지를 사실 안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ARS 같은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최근에 금융 당국이 일반 투자한테는 팔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그 사실 뭐 말만 헤지 펀드지 헤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하이 워터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8% 수익률 올라가면 그 이상은 나눠 먹자. 그러니까 성과 보수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운용을 했는데 10%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고 다시 8%를 얻어야 돼요. 그 18%를 알파를 내야 그 다음부터 받잖아요. 18% 내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싶으면은 그냥 펀드 해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모럴 해저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지 펀드를 뭐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아주 강세장에서 시장이 막 그 개별 종목으로 날아갈 때 경험 많은 매니저가 종목 찍어주는 것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펀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은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 또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글쎄 한국의 뭐 좀 산업 기반 경기도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존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담다 보면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주라든가 가치주 관심 많이 가실 텐데 그 중에서요. KTNG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KTNG가 담배를 파는 곳인데 올해 초에 이제 담배 가격이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수요가 한 20% 정도 줄면은 그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훨씬 덜 줄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담배 피는데 되게 간섭을 받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많으니까 요즘
요즘에 이 담배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담배가 올라오면서 편의점들 오히려 수익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인삼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 건강 보조제도 있지만 천연 의약품으로 이제 수요가 슬슬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의 펑션만 타겟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싱글 펑션인데 사실 뭐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이런 것들은 하나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멀티 펑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개의 펑션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천연물 의약품은 그거를 쉽게 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약품 쪽에서도 이 천연물, 인삼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한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결론이셨고요. 자, 끝으로 여쭤볼 것이 지금 뭐 8월 뭐 이 조정장을 거치는 중간에 주가 흐름이 많이 꺾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주가 되겠거든요. 오늘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 또 나와 있고요.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의 가장 커다란 위협은 역시 그 중국의 그 로컬 업체들, 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집권을 한 다음에 이 식약청을 이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좀 중국의 화장품도 약간 좀 품질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중화 사상으로 깊이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제품이 약간 좀 믿을 만한 것들이 나오면 그걸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나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화장품도 좀 마찬가지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현지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을 다 누가 희생당하고 있냐면은 서양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교만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팩이잖아요. 전혀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뭐 업체도 이 정도 사랑을 받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우리랑 좀 다르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당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은 아직 점유율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뭐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그 깨졌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화장품주들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왔을 때 한 단계씩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3분기나 뭐 4분기에 다시 그런 기회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만 그 부분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화장품 ODM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중국 로컬 업체한테도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이 ODM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업체가 좀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과 그걸 가지고 그 스펙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죠. 그래서 그런 이 화장품 기업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학주 리서치의 김학주 대표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